35주 동안 1위였습니다. 와, 35주. 이미자 씨한테 행사들도 다 취소가. 왜 갑자기? 위에서 정해져서요. 위에서? 그런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축하 공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청곡을 금지곡인데. 딸인 정지현 씨하고 딱 3번 만났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좀 더 놀라워요. 어머, 오랜만에 만나서 할 소리가 되게 많을 텐데. 패티김 씨 별명이 쌈딱. 욕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50대 1로 딱. 무대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오히려 평판이 점점 더 좋아졌다 그래요. 자선 공연을 하자. 그냥 자선 공연이 아니라 워런 버핏과 식사, 팔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김추자 방송 불가 1위 스타. 너무 섹시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김추자가 간첩이다. 교칙으로 따라하면 안 된다. 근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군대를 칭칭 감은 김추자가 무대에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가수. 음악다방 스타일로 소개하신 거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제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 노래를 빼면 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 그 장악력이 압도적이니까. 그런데 가수들 인생이 노래 따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있죠, 네. 있죠. 그런 얘기 있죠. 사실 이 세 분이 워낙에 히트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히트곡이 하나면 그 노래 하나대로 쭉 가는데 이분들은 히트곡이 많으니까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 롤러코스터급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1위를 두고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연예부 기자인 제가 연예계 소문을 싹 다 모아서 오늘 아주 솔직하게 1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1위를. 자, 연예부 기자가 뽑은 여가수 1위는 누구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위는 누굽니까? 자, 1위가 누구냐면요. 아, 이미자 선배님이 1위로 뽑히셨는데요. 세 분 중에서 제가 왜 이미자 씨를 1위로 뽑았을까?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뽑은 1위는 가장 고음 같은 가수 1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본 같은 가수. 정말 미련하다 할 만큼 성실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자 하면 명실공히 최고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데요. 1941년에 태어난 이미자는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을 히트시키며 가수왕을 무려 3번이나 차지를 하는데요. 1990년도까지 음반 560장과 2천여 곡을 발표해서 기네스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최초로 금관 문화훈장을 수음받았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역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사가 다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예. 집을 나가십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계세요. 아버지 아프시고. 게다가 할머니 또 모시고 삽니다. 소녀가장인데. 아직 남았습니다. 아, 또 있어요? 밑으로 동생이 5명이에요. 근데 이때 이미자 씨의 나이가 7살. 7살.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이 예. 동네 노래자랑 나가는 겁니다. 노래대회. 나가서 엄청나게 이제 노래를 잘 해서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제 상을 받으면 부상이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이제 타갔던. 그래, 그때라면 뭐 먹을 거 줬을 거야. 예, 쌀 같은 거. 쌀도 있고 뭐 양푼, 뭐 고무장갑 이런 이제 살림살이까지 받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미자 씨가 살았던 데가 지금 보니까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거기라는 거예요. 좋은 동네.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판자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자촌이니까 굉장히 못 살았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1.4.5 때 동생들이랑 다 데리고 이제 피난까지 갔다는 건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양조장 같은 데 가면 술 지게미 있잖아요. 막걸리 마시고. 그거 이제 먹고 막 그래서 고픈 배를 좀 보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허기진 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래 연습해가지고 노래대회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쌀이라도 좀 타고 뭐 이래야 동생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특한 소녀가장 이미자 씨한테 이상한 어린 시절 소문이 있었대요. 그래요. 바로 이제 신분 위조설. 신분을 써줬다? 그게 무슨 뜻이죠? 1958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노래대회 생계를 위해서 나갔다가 학생이 어디로냐 하면서 퇴짜를 먹은 거예요. 바로 다음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어른인 척 해가지고 노래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딱 인생이 달라져요. 최고의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최고의 작곡가 나화랑 씨가 이미자 씨의 노래를 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노래로 역전을 한 거예요? 인생 역전을? 이미자 선생님 노래 중에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노래가 네. 이제 그 동백아가씨인데요. 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역시 가수. 네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동백 네. 아가씨.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그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 수많은 아가씨 중에서 동백 아가씨냐 이거지. 1964년에 발매된 이 동백아가씨는요. 네네. 무려 35주 동안 인기 차트 1위였습니다. 와, 35주. 35주. 그 해에만요. 총 음반 판매량의 예. 70%를 차지했습니다. 네. 엄청난 건데? 동백아가씨로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 후속곡들도 히트를 치면서 이미자가 재벌로 등극했다.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TV, 전화, 집, 자가용 등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됐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히트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언급돼야 될 것은 1964년에 그 동백아가씨. 이 곡을 녹음한 공간이 그냥 전문적인 녹음실이 아니고 문 닫은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목욕탕 효과. 그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녹음된 그 곡이 정말 세상을 뒤바꾸게 되었으니 사람의 팔자도 알 수 없지만 노래의 팔자도 참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녹음실도 아니고 문 닫은 목욕탕이었다. 네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때 당시에 이미자 씨가 만삭 임신 상태였습니다. 동백 아가씨 부를 때요? 네, 이걸 녹음할 때. 근데 찜통더위에 만삭, 정말 발을 찬물에 담가 가며 녹음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가수 현미 씨가 떠날 때는 말없이를 녹음을 했어요. 같은 곳. 여기에 또 하나의 우연이 겹칩니다. 현미 씨도 임신 상태였어요. 야. 그래서 만삭에 녹음을 하면 대박이 난다. 유행이 생겼고 그 목욕탕 어디야? 나도 거기 가서 가야지, 걸로 가야지. 궁금하네요. 네, 어딘지 궁금해요. 그러다가 방송국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미자 씨한테. 오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 네? 왜 갑자기? 위에서 정해져서요라고 됐다. 위에서? 위에서. 이게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예, 예. 동백아가씨를 금지곡으로 결정한 겁니다. 왜 금지곡이죠? 두 가지인데 일단 음률. 그다음에 하나는 가사였는데 그리움에 지쳐 울다 지쳐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뭐 가사가 어디 뭐 가사에 나오는 동백, 그다음에 빨강 이게 일본을 상징. 왜냐면 일단 동백꽃이 일본을 좀 상징하는 꽃이라고 그때 알려져 있기도 했었고 음율이 일본 스타일이다라는 얘기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되던 때예요. 우리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본이랑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겠지. 한국도 우리 일본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때 타겟팅을 이미자 씨로 한 거죠. 보여주기 식이요. 방송이 다 끊기다 보니까 죽으려고 작전까지 하셨었고 너무 충격적이셔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그 이미자 선배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생계가 달린 건데. 다음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의 기묘한 이야기가 탄생이 됩니다.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이 됐는데 그 뒤에 이미자 씨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뭘 불러? 뭐 동백아가씨뿐이 아니라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다 금지곡됐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가서 당시 대통령 앞에서 노래 이제 준비한 거 쫙 불렀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신청곡을 냈는데 그게 바로 동백아가씨인 겁니다. 금지곡이잖아요. 금지곡인데. 금지곡이고 나는 몰랐겠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본인은 몰랐고 그렇지. 신청했고
이미자 씨는 기회는 이때다.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열창을 한 거죠. 그랬더니 누구보다 더 크게 박수를 치며 이 노래를 들으셨답니다. 근데 이미자 씨가 이때를 회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좋아하신 노래가 사실은 이게 금지곡입니다. 좀 풀어주세요. 그 말을 안 했대요? 네, 못한 게 천추의 한. 했어야지. 못하죠. 결국 1987년에야 해금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아, 근데 제가 이 이미자 선배님을 보면서 진짜 존경스러운 건 롱런 가수라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목을 유지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목이 안 좋을 때 이 레몬을 짜가지고 마셔가지고 목을 풀었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자 목소리에 대해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다. 라고 들었어요. 저 네. 어릴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자가 죽으면 그 목소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일본이 벌써 계약을 했다. 성대 보험이 있어서 뭐 거액의 보험금이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았다고 해요. 명불허전 명품 목소리라고 하는데 어떤지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 아, 요거는 20대네요. 네, 이건 20대 아니야? 20대? 약간 연륜이 있어 목소리에. 자, 요 목소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전과.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70대에 부르는 거예요? 나 이게 젊었을 때 같아. 우와. 요거 희한한 히든 싱어네. 목소리 흉내는 게 아니고. 자, 두 가지 버전 들어보셨잖아요. 감이 오세요? 달라요? 분명히 하나는 20대고 하나는 70대입니다. 첫 번째 게 70대. 첫 번째 게 70대다. 서 교수께서 70대라고 하신 그 목소리가 네. 저는 더 곱고 뭔가 아름다워요. 목소리는 사실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퀴즈를 냈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게 몇 살이신 분이 부른 노래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가 70대의 이미자. 두 번째가 20대의 이미자. 네. 이게 철두철미한 이 목 관리. 그래서 비현실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가수 조항정입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지키고 가시는 분, 목소리로, 노래로. 변함없는.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박자도 가지고 좀 땡겼다, 늘렸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선생님이 방송국에서 만나서 야, 너는 왜 노래를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 앞으로 나와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밴드 생활을 하면서 지름을 많이 했는데 그 지름을 가지고 섭렵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정작 내야 될 소리를 제대로 안 낸 거를 선생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미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현할 수 없는 완벽한 가창력이에요. 고음을 아름답게 내는 여자 가수들은 수없이 많은데 아주 깊은 저역부터 중력, 고역까지 어떤 대역 때도 위태롭지 않은 완벽한 전달력을 보이고 이미자면 늘 따라다니는 애칭이 있죠. 엘리지. 실제 이제 이 엘레지라는 말은 이제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한국인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여성의 한을 가장 격조 있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말이 이제 결국 평생 자신의 수식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저 시대만 해도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이걸 다 대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지금 이미지는 완벽한 가수잖아요. 그런데 역시 뭐 안 좋은 소문? 뭐 그런 것들은 좀 있나 봐요. 업계에서. 네네. 여기서 퀴즈. 근데 이 퀴즈는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왜? 한승현 씨 보기에 누가 제일 꼰대 같아요? 우리 답은 왜 나와 있다고? 답이다. 왜 물어보신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꼰대라니. 나는 꼰대는 아니에요. 성격 더러운 거지. 성격 더러운 거지. 설득력 있어요. 두 개는 명확히 다릅니다. 설득력 있어요. 이미자 씨가 당시에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꼰대 이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가수니까 아하. 본인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틀어지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연할 때도 그렇고 녹음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별명이 뭐냐면 쨍쨍이. 쨍쨍이. 왜? 이 무대 준비를 하실 때 유독 잔소리가 심해지신 거예요. 의자 이제 삐그덕거리는 소리, 숨소리가 좀 크다. 소리가 중요하니까. 소리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노래니까. 근데 이제 까다롭기는 하시지만 또 틀린 얘기는 안 하신대요. 잔소리가. 그 1화가 있는 게 워낙 앵콜곡이 많으시니까 이미자 씨가 여러 개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미자 씨는 그 자기가 정해주는 한 곡만 연습해라. 또 기가 막히게 그날은 그 곡만 또 앵콜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돗자리도 깔아야 되네. 그런데 이 무대에 대한 잔소리는요, 진행자에게도 잔소리를 하셨다. MC 진행자. 네. 그때 당시 코미디언 넘버원 선생님인데 가수를 소개하는데 조미자. 조미자. 미친다, 미쳐. 화가 끌어오르셨겠죠? 그러나 노래는 끝까지 잘 하시고 내려가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이놈 실성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필 이게요. 아직 마이크가 켜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전파를 타고 다 나갑니다. 대중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 하고 비난이 쏟아졌지만 평상시에 행동이 워낙 바르고 노래도 잘하고 내가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금세 잊혀졌다고 해요. 맞아요. 이제 쨍쨍이라는 걸로도 유명하긴 했지만 반대로는 동료들 많이 챙겨주셨다고 그래요? 해요. 이제 최성일 MC라는 분이 공연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송금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미자 씨가 직접 사정 해가지고 유치장에서 이 최성일 씨를 빼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최성일 씨가 7살 선배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쟤는 내 밥이에요 라고 이제 장난을 치고, 왜냐하면 그런 이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풀어주려는 또 그런 배려였다. 그런데 가수 생활 30년이 되던 해에 기념 공연을 위해서요, 대형 공연장을 대관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만을 무대에 세웠던 그런 공연장 입장에서는요, 대중 가수 이미자의 공연에 대해 고무신짝들이 많이 들어와 질서가 없어지고 문화를 해친다. 공연의 질이 낮을 거라고 말한 거죠. 결국요, 서울시장에까지 호소해가지고요, 공연을 성사시킵니다. 아이고. 질 낮은 공연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미자의 공연에 누가 왔을까요? 아니 삼김이 저기 다 계시네요. 네, 김영삼, 김대중, 박준규, 김종필까지 모두 모이게 됩니다. 이미자를 무시하던 공연장 측이 콧대를 확 그냥 꺾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의 팬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최근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올해 3월 은퇴 아닌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은퇴 아닌 은퇴. 앞으로 신곡을 발표하거나 네네. 콘서트를 하지 않겠지만 후배들을 도와 전통가요의 맥을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잔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조금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요, 여가수 파이터 1위를 뽑으려고요. 여가수 파이터? 네. 쌈꾼. 나왔습니다. 팻킴. 최고의 선배님이시죠. 네, 이 패티김 선배님은요, 가요계의 전설 그 자체라고 불리는 가수신데요. 1938년에 태어나 1959년 미 8군 부대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최초로 국내 리사이틀 개최, 개인 이름을 내건 TV쇼도 진행하셨고요. 미국 카네기홀과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한 가수라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패티김 씨가요, 별명이 쌍따.
아, 근데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가수 조영남 씨가 실제로 쌈딱이라고 예, 불렀어요. 야, 제가 TV에서 봤던 패티김 선배님 이미지는 좀 우아한 그런 분위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왜 쌈딱이라고 불리게 되신 거죠? 패티김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뭔가 어릴 때는 고분고분한 편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녀의 쌈딱 본능이 깨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그랬는데 시력이 나빠서 프롬프터를 잘 못 읽어가지고 낙방을 하고 난 뭐 해야지 하고 명동을 가다가 우연히 오빠 친구인 곽준용 씨, 이 기타리스트를 만나게 됐는데 그 소개로 미8군 오디션을 보게 돼요. 사실 뭐 패티김 씨뿐 아니라 그때 또 많았습니다. 가수 현미 씨가 미8군 출신이시고 또 신중현 씨, 조용필 씨, 또 펄 시스터즈, 거기다 윤복희 씨. 다 미8군 출신의 그런 분들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 노래 잘했기 때문에 몰래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엄격하니까 집안 반대. 분위기가 노래를 배우러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큰 오빠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아빠보다 무서운 큰 오빠. 그렇죠. 큰 오빠가 내린 결단이 뭐였을까요? 시집가라. 정답, 시집가라. 그래서 빵집에서 맞선을 보게 되는데 패티김 씨가 택한 방법도 뭐냐면 저 화장실 좀 그대로 진행랑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큰오빠도 포기를 하고 이 패티김의 가수의 꿈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오빠가 이제 허락한 이후부터는 이제 미8군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위문 공연 가보셨나요? 아, 네, 가봤죠. 요즘에는 이제 부사관 분들이랑 장교분들이 자제를 시키니까 그런데 이때는 자제가 되겠습니까? 네, 미군들이 이제 난리 소란을 피우는 거를 광군의 도가니지. 손 한번 잡아보려고 당연히 그랬을 텐데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패티김 씨는 조용히 안 하면 나 노래 안 하겠다. 아 그래요?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욕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또. 한국인인데 영어로 욕을 하니까 우와 저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했겠죠 뭐. The day that we wed, you blessed us and said, may heaven bestow you grace. There in that holy place, we shared our first embrace. Our cottage was more. 이게 사람들이 이거 저도 옛날에 그랬고 다 저 정도 나이대의 가수분들이면 다 트로트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60년대에 도시에서는 팝을 들어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도 팝으로 시작하는 가수들이 되게 많은데 미8군에서 이제 무대를 쓰셨던 분들은 락도 하고 뭐 팝도 하고 다 부를 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미8군에서 완전 어깨가 이만큼 올라왔던 패티김의 자존심이 제대로 구겨지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 활동 후에 결국 미국 본토에 진출을 해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면 이제 성공이다. 다들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라스베거스 호텔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대신 뭐 하품도 하고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가수가 오더라도 노래를 일단 잘하니까 다 귀를 기울일 법도 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패티김 씨도 완전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패티김 씨의 노래를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데 저 앞에서 부르셨어요. 그럼 미국에서 꿀린 노래 실력이 아닌데. 가슴 속에 저희 어머니가 패티김 씨 진짜 팬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목부터 봄비가 아니라 초. 네, 초라고 해. 세련되죠. 노래가 세련됐어요. 당시 60년대 감성이 아니에요. 갈 길 없는 나. 그 당시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였는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다방 DJ들이나 라디오 DJ까지 경쟁적으로 초를 서로 틀었다고 합니다.
음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DJ들이 판을 구하러 직접 음반사에 찾아가서 음반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초라는 노래가 사실 패티김의 대한민국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거든요. 근데 정작 패티김 씨 때문에 못 나올 뻔했습니다. 패티김 씨가 이 노래를 녹음하기가 싫었대요. 싫어하면서 도망까지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박춘석 작곡가가 겨우겨우 부탁해가지고 진짜 하기 싫은 노래를 억지로 녹음하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패티김 씨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아까 공연하면서 완전히 이제 자존심 다 망가지고 자존감 막 무너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박 났다, 초우가. 근데 이게 그냥 내 기 살려주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중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패티김 보려고 공항에 기자고 팬들이고 막 몰려드니까 아 진짜 대박 났구나. 이때 실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패티김이지 스타드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아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항상. 패티기 왕따설. 패티김 씨가 어느 날 이제 저 동료 가수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니들 패티가 공연할 때 찬조 출연하지 마. 그래서 그걸 듣고 패티김 씨가 엉엉 울었다는 거거든요. 공연할 거나 출연하면 대기실 있잖아요. 그럼 대기실에 말을 안 시킨대요, 패티김한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그 대기실에 먹을 거 같은 거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패티김 씨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다는 거. 제일 치사하게 제일 치사하게. 근데 왜 동료 가수들이 왜 이렇게 따돌렸을까요, 패티김 씨? 워낙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이. 맞습니다. 너무 잘나서. 네. 이게 방송사도 그렇고 뭐 신문사, 잡지사, 뭐 인터뷰 요청부터 해가지고 출연 요청 다 패티김 씨한테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따돌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시각 매체인 TV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음악도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패티김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젊은 남자 PD들은 전부 패티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TV 방송은 패티김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패티김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티김의 위대함은 그냥 단순히 비주얼형 가수로 끝나지 않고 그런 완성도 높은 걸작들을 지속적으로 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지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시기가 맞았구나. 패티김의 패션은 럭셔리 끝판왕이었습니다. 패티김은 땅을 밟았던 신발은 절대 무대에서 다시 신지 않았대요. 딱 무대 욕만 있었구나. 그렇죠. 이 패티김이 어느 정도로 화려한 의상을 좋아했느냐. 이야, 저거 봐라, 저거. 네, 막 나오죠. 근데 저게 얼마일지 상상이 됐어요. 저게 1970년대인데 이 무대에서 입었던 드레스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인데 와. 이 패티김은 이 드레스를 직접 구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상이 무대 절반이다. 근데 패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이제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TV 이제 쇼 촬영하러 왔어요, 녹화하러. 그런데 무대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무대가 배경이 뭐 청포도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야, 내 노래랑 안 맞는데? 그거 엎어. 그래서 막 PD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데 근데 이건 갑질입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아, 사실 저거 별로야. 바꿀까요? 아니. 참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랬는데 만약에 이거 바꿔, 나 조명 안 바꾸면 나 방송 안 해 라고 하면 갑질이겠죠. 근데 이 패티김에서 방송계에 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출연 섭외가 들어오면 출연료를 높게 불렀다고요. 10,000원 이래 들어오면 막 2배, 3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부른 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당연히 그죠, 안 하겠다는 얘기고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평판이 점점 더 좋아졌다 그래요. 왜 그랬냐? 그렇게 비싼 출연료를 불러가지고 받은 돈에 자기의 돈을 엎어서 마음에 안 드는 무대는 자기가 바꿔버리고. 자기 돈으로. 야, 그거 괜찮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출연료 뭐 많이 받는다고 말 많았는데 결국은 이거 내 이름값이었다. 의상하고 무대에 돈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모은 돈은 없다. 진짜 아티스트. 우리 어떻게든 간에 무대 세트 다 줄이고 내 출연 다 줄이고 어떻게든 간에 내 출연료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생각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번에 뭐 최초로서 무대도 많죠. 네, 이 무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공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연. 그게 198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했었던 공연. 또 하나 최초가 있는 게 이제 자기 무대 공연하는데 밴드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와. 원래 보통 미8군 무대 서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7인에서 9인 정도 캄보 밴드가 이렇게 하거든요. 카네기 홀에서 풀 오케스트라로. 근데 그러면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중가수잖아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연습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연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러니까 깜빡이다. 50대 1로 딱. 설마요. 주먹질은까지는 안 했겠지만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뉴욕에 갔을 때 그때 패티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악보대로 하는 거니까 다 그냥 대충 맞추면 되는데 그게 자기 노래에 안 맞는다고 그 지휘자하고 싸우더라니까. 아이고야. 악단들이 다 일어나서 퇴장할 정도로 영어로 싸우는데 와 놀랍더라고. 철저한 거지 자기가 하는 일에. 그리고 의외의 패티김이 띨띨해. 패티김이 띨띨해. 야, 이게 김희갑 씨를 찾아갔어 평창동. 그러고 나와서 차를 탔는데 양인자 씨 유명한 여잔데 뭐라고? 그 부인 양인자 씨요. 어떡하니 영남아. 왜요? 난 만나자마자부터 전향자 씨라고. 어떤 기억이 나냐면 한국 바리톤이 저 조상입니다. 시험이 없었어. 그 다음에 김동규라고 바리톤이죠. 저 김동규입니다. 그러니까 패티김. 그래서 시험을 기르셨네. 저는 김동규 수염 있는 바리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수염은 지금 수염 밀리니까 참 깨끗하다. 의외시다. 인간미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노래만 불렀던 패티김에게 이상한 소문이 또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중국적 논란이 터지게 된 건데요. 미국에서 용돈 떨어지니까 한국에 돈 벌러 나왔다. 아하. 결국 패티김은요, 한 언론을 통해 제대로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안티팬들 향해서요, 주민번호를 직접 읽어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 퍼포먼스로요, 단숨에 논란을 종식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알고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요. 이게 혹시 어떤 사진인지 기억나시나요? 알아. 간단하게 LA 폭동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흑인들 사회에서 한번 큰 문제가 됐었던 로드니 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경찰이 이제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과속했다는 이유로 두드러 팬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왜 한인이랑 연결이 되냐면 요 또 비슷한 시기에 두순자 사건이라고 한인 상점을 운영하시는 한인 여성분이 흑인 아이가 물건을 훔치는 줄 알고 총으로 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분노의 화살이 한인을 향했던 거죠. 그래서 LA에 있는 한인타운이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한번 돼서 이때가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LA에서. 근데 이때 이제 패티김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인들을 좀 도와주자. 자선 공연을 하자. 와. 근데 자선 공연이 그냥 자선 공연이 아니라 본인 노래에 경매를 붙입니다. 노래 경매를? 네.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요? 얼마? 얼마? 그럼 이제 사람들이 $1,000, 뭐 $2,000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워런 버핏과 식사 팔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이고 난 다음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나랑 사진 찍고 싶으세요? 그럼 $30, $20. 이렇게 해서 이거 또 모은 돈을 LA 폭동 때 이제 좀 재산을 잃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기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노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뭐 화려한 디바라는 이런 수식어보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디바가 되고 싶다. 이번에는요 또 제가 다시 한번 연예계 기자가 뽑은 이번 차트 1위 바로 김추자. 김추자. 김추자야.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좋아했죠. 이 섹시 가수야. 네, 이 김추자님은요 존재 자체부터 가히 폭룡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요. 70년대 대표 섹시 가수신데요. 1951년 춘천에서 태어난 김추자는요 타고난 끼로 학창 시절에도 소문난 스타였다고 합니다. 결국 신중현의 눈에 띄어 1969년 늦기 전에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데뷔 1년 만에 10대 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로 등극. 이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면서 남성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명불허전. 대한민국의 섹시 디바라고 할 수 있어요. 디바야, 디바. 이렇게까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1위라는 말만 하고 뭐 1위인지 뭐의 일이에요? 얘기를 안 네. 해요. 맞아. 섹시 디바 1위 아니요. 그럼 뭐야? 뭐예요? 김추자 방송 불가 1위 스타. 방송부가? 왜? 너무 섹시. 그 정도로 추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패티김 선생님하고 이미자 선생님은 그 서서 노래했어요. 네. 그쵸? 다 갖췄어요. 육감적 몸매면 몸매, 과감한 패션이면 패션, 예. 거기다 섹시한 뭐 춤이면 춤. 근데 그 춤요 대한민국 최초로 엉덩이를 흔들었다. 엉덩이를 흔들었다. 그리고 허리를 흔든다. 골반을 흔든다. 그래서 당시 1970년대요 신문 기사들이 김추자 너무 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야하다. 우리 어릴 때는 일부러는 춤추자라고 그랬어요. 춤추자. 김추자가 아니야. 춤추자. 춤추자야. 춤추자인데 어떡할 거야. 근데 실제로 방송부가 1등이 맞대요. 그게 무슨 비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역 방송국에서 도발적이니까 출연 정지. 실제로. 저 왼쪽 사진은 저 당시. 자 일단 그녀가 다른 가수들과 달랐던 것 바로 달라요. 패션, 엉덩이가 꽉 조이는 나팔바지, 그리고 전신에 달라붙는 가죽 의상, 거기다가 초미니 스커트, 그리고 이런 민소매야, 시시야. 네네. 그럼 저기 보세요. 저 입술 모았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아주 지금 눈빛도 다른데? 이래서 이 선정적 의상들로 해서 가요계에 퇴폐바람을 일으켰다 해서 비판 여론이 생겨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가 검열의 시대입니다. 대검열의 시대. 통제가 엄청 심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장발하면 안 되고 이랬던 때잖아요. 근데 지금 옷 보세요. 옷 보십시오 지금. 근데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교칙으로 김추자 패션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방에 김추자 씨 사진 이거 걸리면 뺏기고 이럴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났었던. 거의 뭐 여자 소태지네. 이미자나 패티김이 그랬듯이 그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어떤 노래 해석 능력, 무대 퍼포먼스와 패션의 감각, 그 당시에 60대 말 70대 초에 이른바 청년문화 세대의 폭풍과 더불어서 일종의 사회적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여준 가수. 그 당시에 제일 비싼 담배의 이름이 청자였습니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야. 진짜. 근데 김추자 씨 하면 노래가 거짓말이야. 이게 대놓고 얘기한 거야. 거짓말이야. 너 얘기한 거 거짓말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미자나 패티김과는 전혀 다른 음색이에요. 김추자는 패션뿐 아니라 목소리 자체도 섹시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가수였는데요. 게다가요, 이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대단했던 게요. 사실 70년대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불온한 단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쓰이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김추자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억압되어 있던 국민들의 본능을 깨워주는
그런 광기의 노래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 이 금지가 됩니다. 거짓말이야라는 이 가사 때문에. 가사가 이 불신의 풍조를 조장한다. 그때 당시 이제 유신 정권하고 딱 맞물려서 좀 박정희 대통령을 본의 아니게 뭐 저격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금지곡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금지곡 됐었던 노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야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텐데 이 노래가 이제 금지된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김추자 씨가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어딘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요, 김추자 씨가.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중정에서. 아까 이미자 씨도 가셨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김추자 씨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중정에서 불렀는데 안 간다고? 거기에 괘씸죄로 아마 내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된 거 아닌가. 안 가서. 네. 김추자 씨는 이제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내가 거절해서. 내가 중앙정보부 공연에 가지 않았었던 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중정의 제안까지 거절할 정도니까 기업인들한테도 그런 러브콜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재벌 회장이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중정의 연락도 거절했는데 당연히 막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라 고위계층에 불려가는 거 이런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거짓말이야 금지곡 된 다음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래요. 이게 아마 중정 저 초청 거절한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김추자가 간첩이다. 간첩. 이거는 연결이 되네. 유명한 연결이 얘기죠. 돼. 왜냐면 김추자 씨가 노래할 때 이제 아까 춤을 많이 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하는 어떤 동작 때문에 그래요. 왜요? 어떤 동작? 그거 보실까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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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한승원 씨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영상에서? 아, 이건 문제가 없는데 저기 보면 김추자 씨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 동작. 박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 저기 어디다 수신호를 보내는 거야. 모스모. 그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 믿어 그거. 이게 진짜로요?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게 보내는 지도자 동지에게 보내는 장군님에게 보내는 신호라 이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북한에게 보내는 손신호다 뭐 이래.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가수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김추자 씨는 스케줄도 펑크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야 저 간첩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이사를 다닌데 뭐 이런 소문까지 났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믿는구나. 한 관계자는 거짓말이야를 부르며 춤을 추는 김추자를 두고요. 전위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온몸이 연체동물처럼 부위별로 따로 놀다가 마이크를 잡아먹을 듯 사자로 돌변하여 으르렁대는 모습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춤마저 너무 섹시한 거죠. 처음으로 엉덩이를 흔들고 허리를 흔들고 골반 춤을 추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카라춤 보셨으면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실제로 활동할 때 검열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진짜요? 엉덩이 흔든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돌들 복장 제한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대기실에 와서 바지 길이나 다 체크하고 복부에 일정 이상 노출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카라 시절에도 그랬으니까 당시에 김추자 씨 시절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김추자 씨의 춤은 그때는 파격적이었다. 그렇죠. 굉장히 관능적이었고 그리고 없던 걸 처음 보면 더 생경하고 충격이 크잖아요. 그걸 또 보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라 그랬다니까. 세상 말세다. 저 정도 춤 가지고 말세다 말세. 말세지만 세상의 또 모든 남자들에게는 다른 의미인 게 김추자 씨의 별명은 다이너마이트. 남성들의 가슴을 터트린다. 다이너마이트. 지금까지 이런 가수는 없었다.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김추자 선배님의 노래. 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님은 먼 곳에.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막 신중현 선생님의 노래일까요 맞아요. 아마? 지금 들어도 전혀 이 트렌드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가사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말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이게 한창 인기가 이제 폭발적일 때 한 작곡가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작곡가가 이 노래를 만들어주기까지 하면서 김추자 씨한테 구애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랑 사랑을 빠졌냐 봤더니 김추자가 좀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설마. 그 작곡가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다라는 거. 헤헤. 그 부인이 바로 가수 현미다. 이런 얘기가 일파만파 아이고.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진짜 이거는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 루머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 가수 현미 씨가 네. 생전에 계실 때 들었어요. 직접, 예. 네,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날 이제 이봉주 작곡가께서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서 노래를 하나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인도였어요. 근데 한 번도 이 노래 놔줘요를 안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저 여보 이 노래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아니 안 돼. 이거는 김추자에게 줄 거야. 그 뒤에 김추자 씨랑 해외 공연을 간다면서 또 함께 동반 해외 공연을 가신다는 겁니다. 본인 얘기가 나도 촉은 있어서 뭔가 이미 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인데 그래 하고 일단 지켜보자. 그런데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기자들이 지금 스캔들이다 이거.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기자들한테 들어서 알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무인도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요 들어보면. 당시에는 보면은 국제 가요제가 많았거든요. 많았죠. 거기를 이제 출품을 하는 거예요 이봉조 씨가. 예선을 통과해요. 김추자 씨가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완전히 김추자 씨한테 하고 싶은데 와이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빈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노래 지금 예선 통과했는데 김추자가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현미 씨가. 현미 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추자는 안 되고 꾸미한테 줘. 그리고 정훈이 씨. 정훈이 씨도 음색이 또 독특하고 워낙 노래 잘하시니까. 근데 당시에 정훈이 씨도 이봉조 씨하고 약간의 뭐 썸 타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근데 현미 씨는 기본적으로 정훈이 씨를 되게 믿고 좋아하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자보다는 훈이가 낫다. 그래서 이 노래가 결국 이제 주인이 정훈이 씨가 됐대요. 그래서 또 야. 무인도라는 노래 뒤에 뭐 진짜 사연이 있었네요. 진짜 대박이 하나 터집니다. 보십니까?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다? 소주병에 찔려. 1971년에 매니저분이 김추자 씨 얼굴이랑 몸에 깨진 소주병을 으악! 이렇게 그은 거예요. 100바늘을 넘게 꼬매고 6번 수술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근데 갑자기 왜 매니저가 이렇게 했냐. 본인이 김추자랑 연인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참. 김추자 씨의 집안에서 자기를 반대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근데 사건 이후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서 욱해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김추자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그냥 매니저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혼자 상상한 거고. 전화가 온 거예요. 김추자가 피습을 당했다. 그냥 놓고 택시 타고 달렸죠. 그 식당 그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단골집이었다고 그래. 방송국 앞에는 조그만 분식집 같은 데인데 그냥 연희 때처럼 들어와서 뭐 뭘 달라고 그래서 주고 그랬는데 뭐 안에서 뭔가 얘기를 둘이서 하고 있는데 언성이 점점 높아져서 근데 종이가 비명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뛰어들어가 보니까 피트 소리가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우선 환자 상태를 봐야 되니까. 갔더니 뭐 그냥 미라처럼 막 가만 눈만 이렇게 내놓고 뚫뚫뚫뚫 감아서 이렇게 눕혀놨더라고요. 아무튼 김추자 씨로서는 뭐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 김추자 컴백 리사이틀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김추자 없이 공연은 진행이 됐는데요. 공연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때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김추자가 무대에 떡하니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평생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죽을 결심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관객들은 노래를 듣지 못했음에도 엄청 큰 박수를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추자 씨가 이 당시를 회고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성향을 잘해서 다음 무대에는 더 예쁘게 설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고난 스타고 멘탈 갑이고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김추자 씨가 세계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네,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저희들 기억으로는 이제 김추자 씨가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981년인데 결혼 발표 자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예비 신랑이 어떤 분이냐. 궁금하네. 그거 보고 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신랑 궁금해. 정치학과 교수님이. 교수님이 해? 근데 그냥 섹시도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섹시미를 추구하셨던 분인데 학교 내부적으로는 진짜 하는 거 맞아? 교수가 김추자랑 결혼해? 그런 말도 학교 내부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학교 교수라고 하면 이제 보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김추자 씨를 되게 사랑했다고 해요. 예. 근데 김추자 씨 팬카페가 이제 2004년에 정기 모임에 있는데 남편이 가서 뭐 꼬치랑 와인이랑 케이크 들고 뭐 참석했다고 하고. 자상하신 분이네. 김추자 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뭐 결혼 후에도 컴백설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전만큼 뭐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좀 실망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림에 전념하시면서 살고 있다고. 최근에 이제 10년 넘게 소식이 없는 김추자 씨에 대해서 제가 김추자 씨 따님과 연락을 하게 됐는데 따님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없는 뜨끈뜨끈한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다. 김추자 씨가 이 말을 팬들께 꼭 전해주세요. 한 게 뭐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 함께 잘 지내보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미자 선배님의 러브 스토리가 제일 궁금한데 수집은 19살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신인 시절에 이제 19순정이고 싹 부르면서 천막친 사실 공연장 그때 전전했어요. 데뷔곡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때 이제 이미자 씨의 마음을 진짜 울렁하게 만든 남자가 나타납니다. 가수들 노래할 때 뒤에서 연주해주는 콘트라베이스라는 이 악기 연주자였는데 당시에 신인이었던 이미자 씨를 감싸주고 따뜻하게 지켜주면서 관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자 씨가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목걸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목걸이? 선물 주셨나요? 이미자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검소하고 막 이런 그러네요. 그런 검소하고. 분이었는데 사실 화려하고 비싼 보석이라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소박하고 비싸지 않은 목걸이였다고 해요. 실제로도. 7살 소녀 가장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진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자라왔는데 자신을 위해서 선물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19살 때 그 목걸이 딱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재밌는 게 동백 아가씨 이후로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일을 관둡니다. 아, 이제 불행의 시작이구나. 연주자였는데. 부인 매니저 하겠다. 매니저를 하십니다. 부인 매니저를 하면서 이제 외조를 하는데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계속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남편이. 매니저니까. 근데 돈이 안 모이네. 뭐지? 봤더니 이제 사업은 아니고 투자. 투자를 이제 엄한 데다가 하셔서 돈을 다 잃으신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옷 몇 벌과 그냥 슈트케이스만 챙겨가지고요. 여관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어머야. 살 집도 없는 지경이 된 거잖아요. 이 남편은 계속 투자하는 것마다 족족 사업에 실패하고 반면 아내는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가정폭력도 있어요. 이거 정말 3종 세트 다 갖춰가죠. 그러면서 이 결혼 4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이미자 씨의 그 현재 남편분이 K본부 국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분 아주 외모도 충실하시고 엘리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두 분 결혼 관련해서도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이미자 씨가 이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냐? 이미자가 전 남편의 친구랑 동거한다. 야, 이거 여자 가수에게는,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인 소문이 돌아요. 우리 또 아까 우리 쨍쨍이 이미자 씨가 나 기자회견 열겠어 하고 정면 돌파를 택합니다. 기자들 회견장에 쫙 몰려갔겠죠. 그리고 결혼 발표를 합니다. 네, 결혼 발표? K 국장님하고? 네, 그 바로 김창수 PD와 나는 결혼하겠다. 더 놀란 거는 바로 그 김창수 PD께서도 나랑? 본인도 몰랐다고요? 예, 사실 김창수는 이미자와 만나고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미자가 상의하는 것도 없이 결혼 발표를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해야지 뭐 하고 진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좋아했네, 좋아했어. 아니 그럼 처음에 두 분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엔 김창수가요, 친한 기자에게 이미자를 먼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방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정작 첫 만남에서는 이미자가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빛이 나 보였다고 해요. 부정 달고 들어. 네네. 피디님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방송 출연 네. 금지돼 있는데 지금. 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가수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 이미자랑 목소리가 판박이다. 그 국보급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분입니다. 정재은? 이미자 씨 따님 같은데. 네, 이미자 씨 따님인데요.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따님. 네, 이분이 1978년에 한국에서 데뷔를 합니다. 항구라는 노래. 못 들어보셨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죠? 한국에서 빛을 잘 못 보셨던 분.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가셔서 엔카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네. 이 정재은은 부모님의 이혼 후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상한 건요, 이미자는 딸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자 씨가 그 딸인 정지현 씨하고 딱 3번 만났대요. 어릴 때. 어릴 때 네, 3번? 그러니까 한 번은 7살 때 만났는데 물어봤다는 거죠. 야,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자. 아빠랑 살겠다. 왜? 엄마는 지금 너무 잘 사는데 아빠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까지 떠나면 아빠가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아빠랑 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7살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지현 씨가 뭐 이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또 이미자 씨가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자 씨가 딱 정지현 씨 보고 좀 잘하지 그랬냐? 그러고 갔대요. 남편한테. 아니 본인은 이혼했으면서 아이 그래도 딸은 나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엄마 마음이.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할 소리가 되게 많을 텐데. 세 번째는 좀 더 놀라워요. 네. 스포츠 센터에서 마주쳤는데 그땐 뭐라 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딸을 바라보기만 했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가족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뭐 부부든 뭐 부모 자식이든 뭐 그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그런 건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제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딱 한 번 이제 정재은 씨가 이미자 씨한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앞두고 이제 어머니한테 장문의 편지를 쓴 거죠. 쫙 쓰고. 그런데 이미자 씨는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 아니 이미자 씨께서는 왜 따님분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시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된 것 같은데 네네네. 먼저 이미자 씨도요 사실 3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고 22년 만에 강릉 공연에 갔다가 거기서 생모를 본 적이 있지만 계속되는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딸한테도 나도 면목이 있나 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아까 살 곳도 없어서 여관에 살아야 했을 만큼 전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네. 악연이 또 이어질까 봐 지금 이 현재 남편이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미자 씨도 아마 딸에 대한 그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모녀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2024년 12월 모녀가 함께 공연을 했어요. 그래요? 측근들에 의하면 네네. 원래 서로 안 봤었던 게 맞았다가 최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동안에 뭐 못 나눴었던 정도 나누고 네네.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보다 아름다운 만남이 없지요. 근데 정지현 씨가 이제 가수 데뷔하고 뭐 그랬을 때 보면 기자들 만나면 꼭 묻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본인이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네. 나 엄마 원망 안 한다. 아하. 왜냐면 나한테 이런 좋은 목소리를 물려주지 않았다. 아. 나는 언젠가 엄마랑 무대를 같이 하고 싶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아, 따님 훌륭하네. 맞아요. 그죠? 네. 패티김 선배님은 또 워낙 화려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아마 사랑도 좀 화려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발휘했겠죠. 궁금합니다. 실제로 패티김 씨가 이제 전성기 때 가장 화려한 사랑을 했다고 해요. 상대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예, 트럼펫을 들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스타 작곡가 기록윤 씨. 외모도 훌륭해요. 진짜 멋있었어요. 저런 최고 이제 인기남하고 패티김이 사귀었는데 패티김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 야, 역시 패티김이야. 초우로 인기 엄청 났을 때 기록윤 씨랑 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티김이 한국에 돌아와 있다가 이제 4월 되면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록윤 씨가 패티김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만든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때 들려준 노래가 뭐냐면 4월이 가면. 4월달마다 가니까. 4월이 가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마라. 누가 봐도 그게 가지 말란 소리잖아, 대놓고 고백 편지 쓴 거죠. 기록윤 씨가 전화해서 노래를 들려준 거잖아요. 듣는 패티김 씨가 아,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 느낌은 있는데 승부가 안 나오는 거지. 잠이 들면 꿈속에 사랑이라고 해놓고 뭐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죠. 패티김 씨가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그냥 나랑 결혼하자고. 야. 드디어 이제 1966년 패티김과 기록윤 세기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화려함의 끝판왕 그 자체. 최고급 호텔에서 이제 결혼식이 열렸는데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주례가 누구였냐? 김종필 총리. 그리고 사회는 프라이보이라고 코미디언 곽규석. 연예계를 비롯해서 뭐 정계, 재계,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 곳에 모인 결혼식이다. 결혼식 끝나면 신혼여행 가잖아요. 기록윤 씨가 이제 패티김 씨한테 이상한 데를 가자 그래요. 어디요? 베트남을 가자. 지금은 베트남이 뭐 신혼여행 많이들 갑니다만 전쟁 때인데. 전쟁 중인데 가자 그랬어요? 패티김 씨도 그렇고 기록윤 씨도 그렇고 미 8군에서 공연을 하셨었잖아요. 위문 공연. 거기에 가 있는 한국군들 위문 공연을 갈 겸 신혼여행도 거기로 가자. 야, 쉽지 않은데.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군용 헬기를 타고 전쟁터 곳곳을 누비면서 위문 공연을 하고 노래할 때 영원보다 더 멀리 이겨라 부른구만. 전쟁터 위문 공연에서도 무대 의상이 있으시네. 장난 아니시네. 예. 살다 보면 이제 부부싸움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록윤 씨는 노래를 써서 직접 주지 않고 이제 후배를 시켜서 쓱 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패티김 씨가 그걸 받으면 에휴 노래가 좋으니까 참는다. 화를 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발표한 한 노래의 가사가요. 무언가를 암시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알 것 같아. 무슨 노래인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결혼한 지 6년 만인 1972년 발표된
패티김의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이 노래가 발표되고요. 얼마 안 있어서 패티김 기록윤 부부의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이혼을 발표하는 모습이 흔치 않는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을 두고 이혼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네,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진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그 모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손을 잡고 내려오시는? 사람들이 네, 손을 잡고 있어요. 최고의 콤비인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대내적으로 알려진 건요. 사실 기록윤이 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록윤은요. 신혼 때부터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패티김 씨가 좀 이미지가 세잖아요.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또 뭐를 패티김 씨가 기록윤 씨를 잡아먹었다. 미8군 사령관이랑 뭐 만난다더라.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 공연 중에 졸도까지 한 적이 있으셨다는. 그런데 원래 이제 안 좋을 때 또 좋은 거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 그래서 이제 패티김 씨한테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났는데 아르만도 게디리 이 사람이 한국에 사업자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패티김 씨 공연하는 걸 보고 반했는데 패티김 씨가 이제 기록윤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못하고 있다가 이혼했다간 소식을 듣고 이제 승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공연할 때마다 장미꽃 100송이 보내고 또 보내고 50일 동안 보냈대요. 매일. 결정적으로 마음을 열게 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아준다면 아이의 몸무게만큼의 내가 보석을 주겠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솔직히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프로포즈 받고 좀 마음이 흔들렸다고는 해요. 근데 1976년에 실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6kg의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실제로 보석을 받았냐? 7캐럿이 넘는 블루 사파이어 반지를 받았다고. 저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블루 사파이어. 약속 지켰네. 어쨌든요. 멋지다. 지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언론에서 앞다투어 신상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고 방송에 섭외하려고 하고 그만큼 관심사였던 건데 한국, 홍콩, 필리핀, 마닐라 등을 돌아다니면서 청바지라든가 운동화, 가발 같은 걸 사서 미국에다 수출을 했대요. 무역업을 하는 리치가. 근데 더 좀 훈훈한 게 원래 그 패티김 씨가 기록윤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으셨는데 걱정이 많으셨대요. 원래는 새아빠 눈치를 보질 않을까 그랬는데 너무 잘해주셨다. 패티김 씨보다 아이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대요. 일화가 하나 있대요. 그게 이제 기록윤 씨 사이에서 낳은 그 따님이 집 앞에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앞니 4개가 나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 딸을 업고 병원으로 갔더니 지금 빨리 이빨 부러진 거 찾아갖고 오면 신경 죽기 전에 하면 붙일 수 있다. 자갈밭을 뒤져가면서 이 일을 찾으신 거예요. 계진이 씨가? 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눈앞이 안 보여가지고 찾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할 정도로 딸도 많이 이제 진짜 아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패티김 씨가 계진이 씨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 남편이 기록윤 씨를 위해서 노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을 위해서?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패티김 씨한테. 기록윤 씨를 설득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뭘 설득해? 기록윤 씨가 투병하고 있었어요. 골수암. 그래서 특별 콘서트를 하려고 방송국에서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에 서기로 하고 거기서 노래를 해요. 그럼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전 남편하고. 봤더니 너무 이제 살이 빠지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투병 중이었는데. 그래서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기록윤 씨한테. 째째하게 왜 이렇게 아프고 그러냐. 건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윤을 위한 콘서트에서요. 그녀가 부른 노래는 바로요. 설마. 이별이었어요. 이야, 이별. 이때 패티김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기록윤의 이 맞은편에 서서요. 눈물이 터져 뒤를 그냥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동지자 스승으로선 최고였는데 패티김 씨도 그래도 기록현 씨한테 하나 서운한 건 있었다고 해요. 이혼할 때 이렇게 딱 3가지를 부탁했다 그래요. 양육비 보내줘, 네. 선물 보내줘, 딸 생일에 크리스마스에 카드 보내줘. 근데 이거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윤 씨가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도 하고 기다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에 대한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골수암 투병 중인 이 기록윤 씨 병상에 찾아갑니다.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딸을 만나려면 딸 얼굴이라도 알아야지 하면서 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딸 사진을 끌어안고 기록윤 씨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하나는 또 우리 아빠 최고야 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웬만한 아빠가 딸 위해서 노래를 작사 작곡해주진 않잖아요. 그거는 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나도 잘해줘. 나 웃기잖아, 웃겨줘. 1970년에 정아 씨가 태어났을 때 만든 노래예요. 근데 노래 제목이 1970년이 아니라 90년이야. 20년 동안 잘 자라서 꽃 피는 20살, 21살을 바라는 부정이 막 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패티김 씨가 회고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윤 씨와의 살았을 때 그 안 좋은 기억보다 그 사람이랑 살면서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했던 기억이 더 크다. 굉장히 좋은 동반자였다. 뭐 이렇게 훗날 회고를 했죠, 패티김 씨가. 대한민국 대표 여가수 3인방 인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랑받았던 음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천력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기본이 되는 건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